자, 여러분, 이제, 두 번째 파트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이제 우리 신종 상행위에 대해서, 특히 가맹업 프랜차이즈에 대한 사례와 조문 내용을 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문에 들어와서 이제 이론적인 이야기를 좀, 복습 차원에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따라오실 거예요. 알았죠? 네, 좋습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봤고요. 이제 가맹업 한번 볼게요. 가맹업이라 프랜차이즈, 가맹상이, 이제 가맹상인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제 본사에서 납품을 받는 사장님이죠. 가맹업자의 상호나 상표 등의 영업 표지를 자기의 영업을 위해서 이용합니다. 그 영업에 관련해서 가맹업자의 지도받고 통제받고 그에 대한 일정한 대가를 지급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맹 비용을 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비용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 거야? 너무 부담스러우면 안 되니까 어떻게 돼요? 중간에 해지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이제 자유롭게 해지한 게 아니라 동의받으면 해지할 수 있는데 그 앞전에는 해지까지도 불가능했다 이 말입니다. 그 가맹상 어, 가맹업은 이렇고요. 가맹상 자신의 상호, 상표 등을 제공하는 것을 영업하는 자, 또 가맹업자죠. 또 그의 상호를 사용할 것을 허락받아 가맹업자가 지정하는 품질이나 영업 방식에 따라서 영업하는 자를 우리가 가맹상이라 하고 있습니다. 사장님들 말하고 있습니다. 사장님들. 자, 우리 법적은 비전형 혼합 계약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제 계약은 우리가 이제 전형 계약이라고 있어요. 이게 제가 수업 시간에 말씀드렸을 거예요. 전형 계약. 틀에 박힌 계약이 15종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 뭐 어떤 계약이 있냐면, 예를 들어서, 뭐, 매매, 들어봤죠? 사고 파는 거, 그다음에 교환, 바꾸는 거, 증여, 그다음에 임대차, 빌리는 거, 사용대차, 무상으로 빌리는 거, 돈을 빌린다, 쌀을 빌린다, 소비대차, 어, 위임, 임치, 보급, 위임이라 말은 변호사 선임하거나 법무사를 세무사 선임하는 거, 임치는 맡기는 거고요. 보급은 일의 완성이라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조합은 우리가 이제 동업해보자. 그다음에 화해. 예, 그다음에 현상 광고. 우리 집 강아지를 찾아주세요. 이렇게 됐고요. 그다음에 종신, 정기금. 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열둘, 열셋. 그다음 여행계약. 현상금은 우리 집 강아지 찾을 때 종신정기금, 그다음에 화해, 소화. 뭐 하나 있는데, 다섯 개인데, 매매, 교환, 증여, 임대차, 사용대차, 소대차, 위임, 임치, 도구, 화해. 예. 뭐가 있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위임, 임치, 도구, 어, 화해, 현상 광고, 종신정기금. 하여튼, 이렇게 되는데, 우리 식당에서 식사를 할 경우, 이 계약이 뭐가 있냐면, 일단은, 에, 식당에 들어가지고, 공중조격업이죠. 의자에 앉습니다. 그 의자를 사용하죠. 그래서 의자의 사용에 대해서 뭘 하냐? 임대차 계약이 당연히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음식을 주문하죠. 그럼 돈가스를 시켰다. 그럼 고급 계약이에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우리 주문에 대한 에, 음식 값을 지불합니다. 이게 바로 매매 계약. 그래서 이렇게 함으로써 어떤 하나의 행위에 계약이 여러 개가 이게 바로 혼합 계약이에요. 혼합 계약.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이 프랜차이즈 계약도 비혼합 계약이야. 이 비전형이란 말은 이게 딱딱 이 틀에 박힌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계약이. 그럼 이런 계약은 혼합 계약인데 혹시 지금 이런 음식에서 식당 하는 걸 이거 뭐라 그래? 혼합 계약인데 매매 임대차 도급 계약이야. 이렇게 할 수는 없다 이 말입니다. 매매 플러스 이 계약은 매매 플러스 임대차 플러스 도급 계약이야. 이렇게 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냥 혼합 이런 임대차 계약들이 전부 다 혼합되어 있다. 이해됐습니까? 그럼 이렇게 매매 도급 임대차 이런 이름이 있을 수 없죠. 그래서 비전형 계약이다. 그 프랜차이즈 계약도 어떤 경우냐고? 장소, 상표 이런 걸 빌려주잖아. 그다음에 일정 기간에 쓸 수 있도록 뭐 빌려주고 자리도 해주고 시설도 해주고 이래서 여러 가지 계약들이 혼합되어 있는 혼합 계약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문자가 계속 와서 제가 소리를 바꿔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비전형 혼합 계약이란 말이 이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하나, 둘, 셋, 넷. 뭐가 빠졌지? 생년매매, 소비자, 임대차, 도구, 아우, 이게 빠졌네. 또, 중요한 고용계약. 그 고용은 노동법이지만 고용계약. 예, 요거, 여러 문제. 예. 아, 잘했습니다. 고용. 자, 그래서, 이 비전형 15종 계약이 있는데, 틀에 박힌 거 5개. 예. 그 다음, 원래 14개 있는데, 여기 새로 들어왔어요. 식당에서 식사할 경우, 이런 계약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됐죠? 예, 이제 법률 계약. 법률 관계를 보시면, 가맹업자와 가맹상 사이, 가맹업자와 이제 본사와, 이게 헷갈리시면 안 되죠? 네, 네, 본사와 가맹상, 사장님 사이의 법률 관계, 계약 당사자, 당연히 가맹업자와 가맹상입니다. 가맹업자는 누구야? 당연상인입니다. 당연하죠. 가맹상인은 당연상인입니다. 그러면 가맹상은요? 가맹상은 상인 또는 비상인일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가맹상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에요? 기존에 이제 다른 업을 하고 있던 상인이 이걸 또 업을 바꿀 수 있고, 아니면 이제 은퇴를 했는데, 이제 마땅히 할 게 없으니까 뭐 가게를 하나 차리고 싶은데, 치킨 집은 너무 힘들고, 그냥 GS25나 한번 해볼까? 해가지고 이 사람이 비상인에서 상인이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해됐죠? 예. 이제 상인 또는 비상인이었다가, 이 사람이 이제 나중에는 당연히 이 사람도 상인이 되겠죠? 예. 이제 업을 하면, 그죠? 근데 가맹업자는 당연 상인입니다. 가맹업자 의무, 영업 지원 의무, 영업권 보장 의무, 영업 양도 동의 의무. 아까 또 뭐 있었어요? 아까 얘기했잖아. 영원 지원 경업 금지 의무 했어요. 네. 또 동의도 해야 되고.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영업 양도에 대해서 동의를 해주라고 했습니다. 네, 기억나시죠? 그럼 가맹상은 영업권 존중 의무, 권리 존중 의무제요. 영업 비밀 준수 의무, 가맹업자의 지도 및 감독에 대한 수용 의무, 대가 지급할 의무,
지정상품 취급 의무, 영업 보고 의무 등이 있다. 그래서 지정상품 취급 의무는 이런 거예요. 이제 프랜차이즈를 하면서 이제 본사에 주는 내용만 이제 팔아야 되는데 최저로 개발해주고 이제 PB 상품으로 팔았다.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알았죠? 이게 지켜야 할 의무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가맹업자의 의무, 가맹상의 의무가 있어요. 가맹상의 영업 양도가 있습니다. 영업 양도가 가능하다고 했죠. 그래서 가맹상은 영업 양도를 할 수 있지만 가맹상은 가맹업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꼭 아까 중요하게 했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가맹업자는 영업 양도에 대해서 동의해야 한다고 하고 있었죠. 그 다음에 영업 양도. 이것들이 새로 들어와주고 중요한 내용들이에요. 그 다음에 가맹계약의 해지. 존속기간에 대한 약정 유무와 관계없이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상당한 기한을 정해서 예관 외 가맹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언제든지 한다. 이건 꼭 틀립니다. 알았죠? 이런 거 이제 시험 내기 좋죠. 그 다음 보세요. 가맹상인과 제3자의 관계. 보세요. 사장님과 손님, 손님과 관계. 뭐 불법 행위 있으면, 뭐 계약이나 이런 게 있으면 그것도 원칙에 따르면 되는 겁니다. 손님이 이제 뭘 먹다가, 이물질에 걸려서 이빨이 깨졌다. 그럼 이 사람들 보상해주면 되는 거야. 알았지? 그럼 본사에 대해서 뭐라 하냐? 그건 관계없어요. 보세요. 본사하고는 아무런 관계없습니다. 자, 그래서, 가맹상과 제3자, 즉, 가맹상과 사장님과 이렇게 하면 여러분이 더 공부하기 쉽죠? 예. 가게 사장님과 제3자, 고객 사이에는 이들은 사이에 계약이나 법률 행위에 있으면 거기에 따르면 됩니다. 자, 그런데 가맹업자와 제3자의 법률 관계가 나오죠. 가맹업자와 제3자. 그래서 CU 본사, CU 본사와 고객과의 관계가 뭐 있어? 가맹업자는 가맹상과 제3자 사이의 계약 또는 불이익에서 아무런 책임지지 않는다. 이 사람과 이 사람 알아서 하는 거예요. 알았죠? 그래서 그러나 예외적으로 책임지는 경우가 있어요. 가맹업자의 상호를 사용하는 경우에 명의대여자 책임. 우리 저번에 배웠죠? 명의대여자 책임. 그다음에 상표 등 영어 표시를 하는 경우는 표현대리 책임이에요. 민법 표현대리. 외관의 범죄를 했고 그다음에 가맹업자가 제조사인 경우는 제조물 책임을 당연히 집니다. 알았죠? 이게 어떤 경우냐면 예를 들어서 마트에서 우리가 뭘 샀냐? 전기장판을 샀는데 온도 조절이 안 돼가지고 등짝이 다 어떻게 해요? 화상을 입었다. 이럴 때는 어떻게 돼요? 판매사인 이마트에다가 뭘 하는 거예요? 뭐 해요? 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고 그 물건에 대한 제조물 책임을 또 따로 제조사에 물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알았죠? 그래서 예외적으로 명의 대여자 명의를 사용하게 했기 때문에 그다음에 표현대리 그다음에 제조물 책임법에 의해서 질 수 있다. 이건 예외적인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셨죠? 이렇게 이제 가맹업에 대해서 다 공부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이제 배워야 할 내용은 뭐냐? 바로 금융 리스업이에요. 금융 리스업은 이제 시설 대여라고 할 수 있죠. 시설 대여. 그래서 여기에도 이제 사례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배워야 할 내용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우리 이제 수업을 하다가 좀 빨리 진도 끝나면 이제 시험을 대비해서 앞에 걸 다 이제 리뷰하는 시간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끝난다는 전제 하에서 알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금융 리스업인데 리스업. 자, 사례를 보시면 자, 우리 동네에 오래된 정형외과가 있었습니다. 20년간 이 A 정형외과를 성실하게 운영해오던 B는 B 뭐 의사겠죠? 최근 대학병원이 늘어나면서 경영에 압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엑스레이 기기까지 수명을 다해 고장이 나면서 최신 엑스레이 구입을 하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엑스레이 기기 이런 것도 사실 비용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죠? 그 수억 원을 호가하는 고가의 엑스레이기를 구할 수 있는 방안을 찾던 B는
다른 병원들처럼 금융 리스업자의 금융 리스를 이용하게 되었다. 리스, 우리 자동차도 리스하고 렌트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이제 빌리면서 일정한 시설료를 내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일정한 돈을 갚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뭔가 자기가 그 물건을 갖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기가 원하는 최신 엑스레이 기계를 구매하도록 금융 리스업자가 기기 구매를 위한 자금을 지원해 주는 대신에 그러면 뭐야 B에게 기계를 줍니다. 그리고 C는 거기에 대한 렌탈료를 내겠죠. 리스비를. 그래서 B가 원하는 최신 엑스레이 기계를 구매하도록 금융 리스업자가 C가 기계 구매를 위한 자금을 지원해 주는 대신 매월 발생되는 매출의 일부를 금융 리스업자에게 납부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병원의 운영만 잘 되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알겠습니까? 네.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인데,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이제 법률 관계가 나오겠죠. 그럼 금융 리스가 뭔지 우리가 한번 알아봐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168조의 2를 보면, 금융 리스 이용자잖아. B가, 의사가. 그죠? 이용자 B가 선정한 기계, 시설, 그 밖의 재산, 이하 금융 리스 물건이라 합니다. 제3자, 이하에서는 이제 공급자라 합니다. 그럼 보세요. 잘 보세요. 요걸, 여기. 자, 보시면, 예, 금융 리스 이용자가 누구야? 아까 B였죠? 금융 리스 업자가 어떻게 되는 거야? 예, 돈을 대신 주면서 렌탈료를 받죠. 그럼 얘는 이제 그 엑스레이 기계를 만드는 공급자잖아. 이해됐습니까? 예. 그래서 여기 보시면 1번 리스 물건을 선정합니다. 이용자 B가 또 우리 여기서 이제 사례에서 보면 요걸 이제 리스 업자를 C라 하고 이용자를 B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B가 어, 제3자 공급자를 하죠. 네, D라고 하겠습니다. 금융리스 이용자 B에게 이용할 것을 영업으로 하는 자를 금융리스 업자라고 하고 있다. C라고 한다. 그래서 B, C, D 이제 이렇게 됐죠. 예.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리스 업자 B, C, D가 되어 있어요. 그죠? 맞죠? 리스 물건을 선정합니다. 나 이 물건이 좋네요. 이렇게 통보해 주죠. 그러면 두 번째, 얘하고 얘가 계약을 체결해요. 리스 계약. 리스 계약을 체결한다고. 리스 계약. 그럼 얘하고 얘가는 엑스레이 기계 얘가 만들잖아요. 그럼 얘가 뭐 그래? 물건에 대한 매매 계약 체결하죠. 그래서 이 물건을 만들면 얘에게 주세요. 그럼 얘가 물건을 줘. 그 돈은요? 제가 드릴게요. 그럼 나머지 얘가 매달 이렇게 리스를 갚는 거. 이해됐습니까? 어떤 관계인지? 음. 이거 이해하셔야 돼요. 어렵지 않지? 이렇게 병원들이 이제 개인 병원들이 운영을 하게 돼요. 그래서 리스 이용자 B가 선정한 기계, 시설, 그 밖의 재산, 이것들을 제3자, 공급자로부터 취득합니다. 요거 물건을 주세요. 이렇게 하고 대여를 받아 금융 리스 이용자 B에게 이용할 것을 영업으로 하는 자를 바로 리스 업자다. C다. 이 사람이 B에게 뭘 받는다? 매달 리스비를 받겠죠. 그래서 당사자가 이제 여기 당사자가 이제 나오죠. 그러면 금융 리스 업자. A가 빠지고 이렇게 돼 있지. 아, 리스업자 C. 리스 이용자가 누구였어? 이용자 B. 공급자 제3자 D. 이게 A가 빠진 처음이네. 이렇게 보세요. 이 그림을 여기다 이렇게 이용해서 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금융기술을 이용하여 엑스레이 기계를 구매하게 된 B는 이제 이용자니까 병원을 운영해서 매월 금융 리수를 납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어 달이 지나지 않아 엑스레이 기계가 자꾸 초점에 맞추지 못한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A 전용가에서는 X기계 고장은 사실상 병원 운영을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화가 난 B는 엑스레이 기기를 제작해서 수리를 요구하였고 문제가 지속될 경우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고 연락했습니다. 연락을 받고 X기기를 점검하던 제작사는 렌즈 조절용이 기어가 문제 있음을 발견하고 신속하게 수리했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그런데 뭐야? 리스 계약 중에 문제 있으면 거기서 공급자, 여기서 말하면 이제 B가 와서 이렇게 이제 수선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수리를.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종래에는 금융 리스 이용자는 이게 중요했어요. 이게 사례에서 B는 금융 리스 무관의 공급자에 대해서 제3자 누구에게 D에 대해서 D에 B는 D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권리 주장하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이게 문제가 컸어요, 이게. 예. 그런데 이제 B하고 D가 직접적으로 얘기를 못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개정상법으로 어떻게 해요? 예. 금융리스 계약에서 B와 같은 리스 이용자는 금융리스 물건 공급자 D에게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공급 계약 내용에 적합한 리스 물건을 인도를 청구할 수 있게 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고 계약에 맞는 그 기계를 직접 내가 청구할 수 있는 옛날에 리스 이용자를 통해서 왔었는데 이제 그렇게 절차가 복잡하지 않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공급자의 의무 보세요. 금융리스 물건의 공급자는 공급계약에서 정한 시기에 그 물건을 금융리스에게 인도 의무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인도해야겠지. 금융 리스 물건이 공급 계획에 정한 시기와 따라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금융 리스 이용자 B는 D에게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공급 내용에 적힌 금융 리스 물건을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해. 직접 할 수 있는. 옛날에 이런 게 없었어. 그리고 금융 리스 업자는 리스 이용자가 제2양의 권리 행사인데 필요한 협력을 해야 돼. 자기가 돈을 들였지만 빨리 이용자에게 빨리 갖다 주세요. 이렇게 해야지. 나 뭐 돈만 대줄 건데 이거 알아서 해.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제 계속 이제 사례가 이제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례가 이제 이렇게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예, 사례가 이어지면서 제가 이렇게 해설을 달아놨어요. 수리가 된 X기계는 잘 작동되었고 B는 고객에게 더욱 정성을 다했지만 규모를 앞세워 영업을 확장하는 대형 병원의 속수무책이다. 결국 B는 3개월 후 병원을 그만두어야 했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 B는 미리 금융리스업자에게 연락한 후 잔존 금융리스와 손해배상 등의 금융리스에게 지급하고 엑스레이 기에 관한 금융리스계를 해제하려고 합니다. 이때 해제할 수 있을까? 이렇게 됐어요. 일반적으로 금융 리스업자 B는 리스 기간 중에 계약을 해지할 수 없지만 개정상법으로 어떻게 해요? 해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다만 잔존 금융 리스를 지불하거나 금융 리스 물건을 반환하고서 금융 리스업자의 손해도 배상해야 됩니다. 할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한 손해배상 해주고 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5조를 보시면 금융 리스 이용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리스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금융 리스 업자는 잔존 금융 리스 상대의 일시 또는 지급 또는 금융 리스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리스 업자가요. 그 일항에 따라 금융 리스 업자의 청구는 금융 리스 업자의 금융 리스 이용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별도로 각각 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손해배상 별도로. 이용자는 비교 중대한 사정으로 계속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 3개월 전에 예고하고 금융 리스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금융 리스 계약을 해지로 인해서 다시 한 손해를 배상해야 된다. 손해배상 후겠죠. 하라 했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해지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대신 그에 대한 전부 배상을 해야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뭐 다 끝났네요. 그 다음에 금융 리스 업자의 금융 리스 이용자의 의무 보세요. 그래 여기 지금 사례가
이렇게 이제 분류시킨 건 사례 되게 길었고, 중간중간 할 수 있는 내용들을 여러 번 따로 설명하기 때문에, 이게 좋은 말 넣었어요. 좀 쉬었다가, 이, 빨리 조문을 다시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이 채권 매입업은 그냥 조문만 보고 이 그림만 이해하면 돼요. 그래서, 대신 이제 뭐 카드사를 생각하면 됩니다. 카드사에서 어떻게 해요? 이제 돈을 주고, 어차피 이제 나중에 받아내면 되니까, 그런 것들이니까. 다 끝나갔으니까 이렇게 보시고, 일단은, 두 번째 타임에 이렇게 하고, 세 번째 타임에, 이 리스업,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그 다음, 시간이 좀 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상사 매매부터 우리 이제 기말고사 볼 때까지 이제 중요한 부분을 다시 한번 리뷰를 해보고, 이번 학기 상법 수업을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요? 좀 쉬었다가, 이제 세 번째 타임 좀 이따가 또 바로 시작하겠습니다.